실제로 아소카 왕은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을 시작으로 불교와 인연이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곳에다가 다 불탑을 세우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일만 한 게 아니고 인도 전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보시의 집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구제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또 놀라운 거는 동물들을 위한 병원도 짓습니다. 동물권. 이거는 사실은 근대 이후 현대에 와서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길거리 돌아다니면 애견 카페부터 시작해서 동물병원도 꽤 눈에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동물을 학대하면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동물권이 어느 정도 계속 인정받고 있고 동물권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고대에 동물을 위한 병원을 지었다는 거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소카는 그냥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법, 그거에 준수해서 통치를 했던 왕인 것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병원 같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까지도 실제로 실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소카가 타국, 심지어 우리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바로 불교의 보급이에요. 그 주변 나라에 다 불교를 보급하는 게 바로 아소카 시대 때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스리랑카인 실론섬에는 자신의 왕자와 공주를 직접 보내서 불교를 전파합니다. 심지어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마케도니아까지도 포고단을 보내가서 붓다의 메시지를 전하죠. 대단하죠. 보통 서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배우면은 기독교가 전파된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 인도 얘기할 때도 예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도마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얘기하지, 역으로 불교가 이집트까지 들어온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 시기적으로 기독교보다 거의 250년, 60년 전에 아소카가 존재했으니까 불교가 먼저 들어온 거죠. 불교가 먼저 이집트라든가 혹은 어쩌면 그 팔레스타인까지도, 유대 지역까지도 불교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붓다와 만나다 같은 것들. 물론 석가모니를 만난 건 아니고 뭔가 불교적인 가르침에 예수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아소카에서 시작된 불교가 당시 이집트로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거기서 퍼져 있던 불교 가르침이 예수한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런 가정이 가능한 거죠. 더 이상 무력이 아니라 불교의 힘으로 그 광대한 인토를 통합하려고 했던 아소카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인도는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인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소카 사후 이와 같은 왕의 정책은 당연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 마우리아 제국 역시도 함께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소카는 죽은 이후에도 주변국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그런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의 실제 실현이 아소카 왕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아소카 왕으로. 한참 후긴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보통 가장 혼란했던 시기를 5,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포함되는 시기죠. 5, 16국. 기원 후 서기 304년에서 439년 그 시대를 보통 5, 16국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때부터 중국의 왕들, 각 분야의 왕들, 각 나라의 왕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신봉하는 곳이었다면 자기들을 다 전륜성왕으로 묘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소카 왕을 실제 롤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라 시대에도 우리 진흥왕 때, 진흥왕이면은 우리가 보통 504년부터 540년부터 한 576년 정도 통치했던 왕이거든요. 그 진흥왕 역시 아소카 왕을 모델로 자신을 불교의 전륜성왕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얼핏 듣기에 이 왕들이 왜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처럼 되려고 했을까?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그런가?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불심이 좋아서 그 불교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나?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아까 556국은요 중국의 아주 난세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무력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시대였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진흥왕이요? 진흥왕이 불교의 전륜성왕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들 들으니까 얼핏 굉장히 자상한 왕이고 평화를 숭상하는 왕 같잖아요. 그런데 진흥왕은 당시 신라가 막 발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신라의 평생을 거의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드라마 예전에 나왔던 선덕여왕 다 기억하십니까? 선덕여왕에서 고현정이 미실로 나오잖아요. 미실이 젊었을 때 따랐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에요. 이순재 씨가 연기했던 그 왕이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력을 많이 썼던 왕들이 또 그런 시대에 아소카도 마찬가지죠. 아까 칸소 아소카라니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전륜성왕을 그렇게 따랐을까? 물론 순수하게 말 그대로 그들이 너무 불교 불심이 좋아서 그랬다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반대로 정복의 시대에 무력의 시대에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합리화하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륜성왕의 어떤 점이 되게 중요하냐면 아까 천륜왕이 아니고 금륜왕 알아서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진흥왕도 정복 지역에 가면요. 사실은 굉장히 무력으로 피를 흘리면서 정복했는데 그 비를 보면 승리의 기념비를 보면은 마치 자기가 인덕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항복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치 전륜성왕한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의 전륜성왕은 이 정복의 이데올로기로 많이 활용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죠.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받다가 콘스탄틴 때 기독교가 공인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틴 대제를 굉장히 좋은 왕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불법이었던 종교를 합법화시켰으니까요. 그럼 콘스탄틴은 왜 기독교를 합법화시키고 기독교에 그렇게 심취했을까? 물론 콘스탄틴이 아주 신심이 좋았던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굉장히 우호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소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통합한 다음에 그 새로운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새로운 사상의 출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아소카는 인도를 통합한 후에 기존에 있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불교라는 이데올로기로 나라를 제국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고, 콘스탄틴은 그 당시에 로마 종교가 아니라 로마 종교는 이미 구종교잖아요. 그 당시 새롭게 일어나고 있던 기독교로 로마를 통합한 거죠. 통합한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원래 종교의 역할에는 사회통합이라는 사회통합 요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카린과 왕국을 정복한 이후에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때부터는 사회통합,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보급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지역, 자기의 국가, 자기의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죠. 알렉산더는 본인이 통치 기간도 길지가 않지만 거의 10년밖에 통치 안 했잖아요. 10년간 전쟁만 했습니다. 전쟁.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 대륙만 다 통합하고 정복해도 대단한 업적이죠. 그 전까지 그리스 반도를 통일할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는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럼 도시국가 중에서 어떤 한 국가가 강하게 패권을 유지했어도 그리스 전역을 통일한 적은 없거든요. 처음에는 아테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베가 있었지만 그 도시국가들이 전 그리스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사실은 변방에 속하는 곳이거든요. 그 메인에 주류에 못 들어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의 그 어린 나이도 얼마 안 된 이 알렉산더가 물론 그 아버지도 훌륭했지만 단숨에 그리스 전역을 통합합니다. 그거만으로도 사실 만족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더 큰 통합과 더 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 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통치해도 돼요. 통치. 근데 알렉산더는 통치보다는 정복전쟁이 더 관심이 있었고 재능이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엄청난 페르시아와. 그러면서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다 석권하죠. 이집트, 페르시아를 다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만족을 못해갖고 인도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군사적으로 통합한 사람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내치를 충실히 하거나 그때부터 혹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아예 밖으로 나가 전쟁을 하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통합한 다음에 그 아내를 다스리는 거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인주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알렉산더의 경우와 이 일본 전국시대를 통합한 마무리 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아소카도 이 인도를 통합하고 인도 통합하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6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알렉산더 같이 그리스를 침공해 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딱 거기까지만 테두리를 하고 내치에 힘을 쓰고 불교를 보급하고 안정시킨 거.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런 면에서 아소카 대왕은 이 인도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불교의 보급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게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익힌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도의 통일 왕국 그리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그 마우리아 왕조와 그리고 아소카 찬드라구타와 아소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그 전에 자꾸 중간중간 언급했던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